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어제 추가 경정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6조 9천억 원의 규모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에게 내일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런 지원금 외에도 취약계층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줄 여러 다양한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방법을 함께 찾고 실행에 옮겨야겠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먼저 오늘 준비한 주요 내용을 윤보리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네,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인천, 경기를 훑으며 청년 주거와 탈모 등 270여 개 정책을 담은 공약집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충청 전북 지역을 방문해 지역 개발 공약 등을 내놨는데 서로 국정 능력과 의혹을 겨냥한 공세 수위도 높였습니다. 어제 대선 후보들 간 첫 법정 TV 토론회에서도 각종 경제 정책과 대장동 의혹 녹취록 등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주요 발언과 의혹의 사실관계 따져보겠습니다. 대장동 개발업자에게 도움을 준 대가로 아들을 통해 뇌물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된 곽상도 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만배 전 기자와 남욱 변호사는 곽 전 의원 관련 혐의도 적용돼 추가 기소됐습니다. 17조 원 가까운 추가 경정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소상공인 332만 명을 대상으로 한 각 300만 원의 방역 지원금이 곧 지급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예산 집행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20대 대선이 1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대선 후보들은 다시 전국 각지로 달려가 유세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날 텔레비전 토론에서 정면 충돌했던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경제와 대장동 의혹 등을 놓고 장외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어민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 대선 후보들의 유세가 다시 치열하게 불붙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오늘 어느 지역을 찾았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인천과 경기 지역을 훑으며 수도권 공약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대선을 판가름할 것으로 보이는 수도권 중도층 민심을 잡는 데 주력한다는 전략인데 특히 인천은 대권의 향방을 가늠하는 민심의 풍향계 역할을 하는 만큼 집중 유세를 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낮 인천 구월동의 로데오 거리 광장에서 첫 유세를 시작했는데요. 전날 통과된 16조 9천억 원의 추경 성과를 내세우며 민생과 실용, 통합의 대통령이 될 거란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 능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경제는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하지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 이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인데 이거하고 기업 활동을 구분하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실력을 어떻게 경제를 살리겠습니까? 이처럼 전날 TV토론에서 벌어진 두 후보 사이 정면 충돌의 여진이 이어진 가운데 이 후보는 경기 부천역에 이어 저녁 7시 안산 문화광장 유세를 마지막으로 오늘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충청으로 향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전통적인 캐스팅보트 지역이자 아버지의 고향이 있는 충청으로 향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른바 서해안 라인을 따라 1박 2일 동안 충청과 호남 지역을 주로 훑을 예정입니다. 오늘은 충남 당진을 시작으로 서산, 홍성, 보령을 잇따라 방문해 미세 활동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관광 물류 사업의 요충지인 서해가 가진 장점을 살려 지역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날선 비판도 빠지지 않았는데 특히 전날 정면으로 맞붙었던 대장동 의혹을 엮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저런 대장동 부패를 벌인 몸통이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국가 최고 의사 결정권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명백한 사실과 윤 후보는 늦은 오후에는 전북 군산과 익산을 잇따라 찾아 취약 지역인 호남 공약에 나서는데요. 내일은 전남 신안에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찾는 등 통합 행보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네, 제3지대 후보들의 움직임도 정리를 해주시죠.
네, 먼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오늘 충청권 노동자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점심시간에 맞춰 대전 서구에서 유세에 나선 심 후보는 대전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연구중심 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어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책 협약식에 참석한 뒤 오후에는 현대차 아산공장 앞에서 퇴근길 근로자들을 상대로 유세에 나서는 등 노동자 표심 잡기에 힘썼습니다. 단일화 결렬을 선언한 뒤 심기 일전을 다짐한 안철수 후보는 고향인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부산 민주공원 참배로 지역 일정을 시작한 안 후보는 오늘 하루 동안 부산 번화가를 돌며 유세전에 나서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정권 교체이지 적폐 교체가 아니지 않느냐며 거대 양당을 싸잡아 비판한 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역 기자 간담회에서는 야권 후보 단일화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이걸 계속 이용해 표를 빼가려는 의도가 있다면 국민께서 올바르게 판단하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단일화 가능성이 전혀 없는지 묻는 질문에는 저희는 가능성에 대해 전혀 말씀드리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엄윤주입니다. 어제 첫 법정 TV 토론회에서 민주당의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녹취록을 두고 난타전을 벌이면서 후폭풍이 정치권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게이트냐, 윤석열 게이트냐를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대장동 공방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첫 법정 토론회의 뒤끝은 이튿날 유세 현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인데 이거하고 기업 활동을 구분하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실력을 어떻게 경제를 살리겠습니까? 부패 사범 중에서도 아주 지독한 사람들은 다 이거를 남한테 뒤집어 씌웁니다. 특히 두 후보의 대장동 녹취록 난타전은 여야의 공방전으로 옮겨붙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게이트로 역습에 나섰고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의 주역이 바로 윤석열 중수 이과장인 게 드러나서 우리가 주장한 대로 대장동을 앞으로는 윤석열 게이트라고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몸통은 이재명 후보라고 되받아쳤습니다. 대장동 게이트 몸통이 이재명 후보인 것을 국민이 다 알고 계시는데 진실 공방 만들어 물타기 하려는 의도 외에 무엇이겠습니까? 또 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대장동 녹취록에 언급된 이재명 게이트는 입구에서 지킨다는 의미인 것 같다고 항변하자 국민의힘은 궤변으로 국민을 우롱한다며 워터게이트는 숨은 관리인이냐고 비꼬면서 신경전도 벌였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법정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꺼낸 녹취록은 악마의 편집이라며 이를 공개한 민주당 우상호 선대본부장에게 법적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정영학 녹취록의 일부분은 윤석열 후보에게 불리하도록 김만배의 특정 발언 부분만 강조하고 나머지 부분은 알아볼 수 없도록 지워져 있었습니다. 저를 조작범으로 몰면서 자신들의 해석을 갖다 붙여서 억지를 쓰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또 이재명 후보가 우리나라의 기축통화국 편입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민주당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허황된 얘기라고 맞서며 법정 토론의 후폭풍은 종일 이어졌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가 결렬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연대의 손짓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여전히 후보 간 담판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를 빌미로 표를 빼가려 하지 말라면서 양쪽 모두에 선을 그었습니다. 박석영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향해 연일 손짓하고 있습니다. 안 후보가 가진 새정치의 꿈이 자신이 평소 이야기하던 생각과 일치한다면서 정권 교체를 넘어선 정치 교체를 강조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 정치 개편, 정권 교체를 넘어선 정치 교체, 시대 교체, 이런 건 제가 평소에 말씀드리던 것이라서 일치하는 면들이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접촉이 끊어진 사이 그 틈새를 파고들며 야권 후보 단일화 차단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여권에선 이재명, 안철수, 김동연 연대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위기감을 느낀 국민의힘도 여전히 단일화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전향적으로 생각해줬으면 한다면서 민주당의 틈새 파고들기 전략을 견제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안철수 후보께서는 출마한 것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의 그런 구애는 사실 안철수 후보를 오히려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양당의 손짓을 모두 일축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계속 이용하고 저희 표를 빼가려고 하는 만약에 그런 의도가 있다면 저희들은 국민들께서 그것에 대해서는 올바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를 향해선 여론조사 경선이 겁이 나 도망갔다면서 오히려 포기한다면 자신이 정권 교체를 하겠다고 맞대응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후보들의 극적 단판입니다. 2차 마지노선은 투표용지에 후보 사퇴를 표시할 수 있는 오는 28일.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대선 후보의 유세 차량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정의당 심상정 후보 유세 차량이 도로를 가로지르던 전선을 건드렸는데요. 구조물을 접지 않고 이동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의 유세 차량이 도로 위에 멈춰서 있습니다. 차량 뒤로는 전선이 늘어져 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소방차 위에 올라가 늘어진 전선을 들어올립니다. 오전 9시쯤 대전시 화암동 북대전 나들목 인근 도로를 지나던 심상정 후보 유세 차량의 구조물이 전선에 걸린 겁니다. 사고 충격으로 차량에 부착된 LED 전광판이 부서졌습니다. 큰 소리로 펑 소리가 났어요. 큰 전선을 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앞에 전광판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까지도 살짝 부딪힌 상황이었어요. 사고가 난 차는 심상정 후보 집중 유세를 위해 대전을 찾은 중앙당 소속 차량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도로를 가로지르는 전선이 바닥까지 늘어지면서 차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4m 높이의 유세 차량 구조물을 접지 않고 이동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대전 IC 내거리에서 유세를 벌이던 차량이 이동 중에 LED 타워 리프트를 내리지 않고 가던 중 도로 가로지르던 전선 케이블을 접촉해서 케이블이 도로상에 떨어지는 사고입니다. 정의당 측은 음향설비 고장으로 수리를 위해 차를 이동하던 중 실수로 리프트를 내리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안전교육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크고 작은 유세 차량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15일 충남 천안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세버스에서 2명이 숨진 사고는 차량 불법 개조에 의한 일산화탄소 중독이 사망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같은 날 부산에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세 차량이 지하차도 천장에 부딪힌 뒤 옆으로 넘어져 2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네, 어제 대선 후보 방송 토론에서 쟁점이 됐던 기축통화국 살펴보겠습니다. 기축통화라는 거 당연히 이런 거고 실제 기축통화는 미국의 달러화죠. 미국의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던 군본위 체제에서 그 다음에 페트로달러 체제로 갑니다. 이 페트로달러 체제는 뭐냐면 중동 석유를 거래할 때 달러로만 거래하도록 미국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석유를 사려는 나라들은 달러를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 나라들한테 달러를 찍어서 팔고 또 석유를 팔아서 달러를 벌어들인 중동 산유국들은 그 달러로 미국에서 전쟁 무기를 사오고 미국의 채권을 사고 이렇게 해서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유지해 가는데 그래도 2000년 이후에 달러의 신뢰도는 자꾸만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이겁니다. IMF의 특별 인출권 SDR 통화 바스켓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기축통화가 미국의 달러니까 수출해서 번 돈을 달러로 해서 보관을 합니다. 그런데 달러는 자꾸 변합니다. 가치가. 그래서 달러가 가치가 뚝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그것 때문에 달러, 유로, 엔, 영국의 파운드, 중국의 위안까지 섞어서 가상화폐로 SDR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걸로 바구니처럼 보관을 합니다. 주식의 분산 투자나 마찬가지죠. 이 SDR로 바꾸어서 보관을 했다가 담보 없이 달러로 바꿔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유해가지고 환율 변동 리스크를 축소하는 거죠. IMF는 5년에 한 번씩 회의를 열어서 이 SDR에 어떤 나라의 돈을 포함시킬 건지 결정을 합니다. 올해 7월에 그 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전경련이 우리 원화를 이번에는 여기에 넣어보자고 지난 13일에 자료를 냈던 겁니다. 보십시오. 야, 우리가 GDP며 수출 무역 통계로 봐서도 뭐 당당히 자격이 되고 IMF의 목적이 뭐냐? 가난한 나라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고 세계 무역을 발전시키는 거 아니냐? 바로 우리나라다. 수출 봐라. 우리 수출은 지금 SDR에 들어간 아까 5개 나라를 빼면 세계 1위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외환 시장에서 원화 거래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게 조금 약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5개 나라가 있었죠. 그 다음에 거래가 많은 돈이 뭐 캐나다 달러, 그다음에 호주 달러, 싱가포르 달러, 홍콩 달러. 우리 앞에 한 10몇 개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 점수가 깎이죠. 우리나라의 또 신용 등급은 사실 일본, 중국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을 점점 갖춰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한번 보시면요. 자, 우리가 IMF SDR에 편입해서 들어가면, 바구니 안에 들어가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뭐 돈을 찍어서 우리가 유통시킬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익이 오고 수출이 늘어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채권을 발행할 때 금리가 하락해서 우리가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는 100조 원이 넘고 고용 효과가 90만 명이라고 전경련은 희망 가득한 예측을 내놨습니다. 과연 그렇게 세상에 좋은 공짜가 있을까요? 한번 문제점도 보겠습니다. 그런 걸 하려면 군사력과 외교력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하다못해 지금 중국도 미국한테 밀려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일본도 IMF 통화바스켓에 들어가서 떵떵거리고 무역 대국이 되었다가 미국이 한번 치면서 맥을 못 추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 돈으로 세상이 거래를 하는 나라, 그런 상황을 만들면 우리는 금융시장을 완전히 개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나라의 해외의 투기자본들이 마음대로 들어왔다 마음대로 나가기 때문에 금융의 위기가 올 수 있죠. 중국이 이게 무서워서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제조업이 좋아져서 물건을 잘 만들고 많이 팔고 농업이 발전하고 경제 기반이 튼튼해야 되는데, 이렇게 환율과 금융을 가지고 경제를 부흥시키면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면서 장기 불황이 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일본이 이렇게 해서 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 겁니다. 전경련이 당황해서 오늘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라고 설명 자료를 내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 편입된다고 하더라도 국가 재정이 건전해야 되고요. 경제 펀더멘탈 유지가 아주 중요합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예, IMF SDR에 들어가야 기축통화 강국이 되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세계 강국이어야만 명실상부한 기축통화국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변상욱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답원하시죠. 말씀하시죠. 무슨 얘기를 안 한 걸 제가 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경제는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하지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 이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인데 이거하고 기업 활동을 구분하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대장동 부패를 벌인 몸통이 국가 최고 의사 결정권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명백한 사실과, 이재명 후보도 윤석열 후보도 공급이 적어서 부동산 집값이 폭등했다고 합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거대 양당이 서로 정권 교대를 한다고 하면서 적폐 교대만 하고 있습니다. 네, 4명의 여야 대선 후보들이 어제 첫 법정 TV 토론에서 120분간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TV 토론회로는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TV 토론은 처음이니까 시청률이 상당히 높았고 두 번째 거는 조금 시들하게 내려갔다가 어제는 그래도 모처럼 기다렸다가 법정 토론으로 처음 시작하니까 다시 이제 올라갔는데 뭐 맞붙는 걸로 대결의 국면으로 치자면 훨씬 더 치열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 두 가지가 보였는데요. 네. 첫째로는 뒤바뀐 공수. 지난 이전 토론회에서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가 자꾸 얘기를 꺼냈거든요. 예.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몰아세우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이재명 후보가 오히려 윤석열 후보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몰아세우는 이런 모습을 보였고요. 이재명 후보가 아무래도 경제에 강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행정 경험도 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한테 적극적으로 질문했을 때 윤석열 후보는 오히려 시간이 없다 그러면서 답변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뒤바뀐 공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둘째로는 더 무서운 한때의 내 편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철수 후보 단일화 철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단일화는 더 이상 없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단일화 제안도 안철수 후보가 사실은 했어요. 예.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처음 TV 토론을 지금 한 것인데 안철수 후보가 디지털 데이터 경제가 어떤 건지 뭐 아느냐 이렇게 윤석열 후보한테 물었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대답한 내용을 들으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예. 한숨을 짓기도 하고 이게 좀 약간 한심해 보이는 듯한 표정을 짓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졌는데 사실은 삼성전자를 플랫폼 기업이라고 지칭하는 사람은 없는데 뭐 예. 그런 얘기를 비롯해서 윤석열 후보 답변이 마음에 쏙 안 들었던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안철수 후보의 태도가 굉장히 많이 시청자들이나 아니면 유권자들한테 보였다 이런 것이고요. 심상정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거세게 몰아쳤어요. 예. 한때 범여권이라고 분류가 됐는데 이재명 후보가 답변을 하려고 하는데 답변을 끊지 말고 계속 끊어가면서 답변할 시간 30초를 부여해 달라 이렇게 얘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질문을 하지 않았다 이러면서 막 몰아세우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역시 한때 같은 내 편이었던 사람이 등 돌리고 돌아서면 훨씬 더 무서울 수 있구나 이걸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도 안철수 후보는 결렬된 직후에 방송 TV 토론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제 예상을 했던 바고 심상정 후보는 조금 생각보다 강하게 나갔다라는 생각이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근데 심상정 후보 쪽에서 생각해봐도 저는 그렇게 득표 전략으로서는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몰아세우면 거기에 따른 또 거부감 같은 게 생기거든요. 역시 이제 양강 후보 대결이 문제인데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간에 이제 벌어진 설전은 토론을 상대한테 왜 답할 기회를 안 주냐 들어봤자 뻔한 얘기 늘어놓기 때문에 안 준다 뭐 옥신각신한데 한번 좀 그 장면을 보죠. 발언자를 당사자가 지정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네. 저한테 다 물어놓고 답은 길 안 주고 저기다 물어봐요. 지금 들어보는 겁니다. 또 얘기해봐야 또 뭐 본인 얘기만 할 게 뻔해서 객관적으로 3자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보세요. 윤석열 후보님 그게 토론입니다. 내가 주장하고 상대한테 반박할 기회를 주는 거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간 총량제 토론은 본인 주장만 하고 다른 사람 주장을 못하게 봉쇄를 하십니까? 네. 뭐 지지율 상에서 여론조사가 지금 접전을 벌이면서 계속 이제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근데 어제 경제 토론회인데 모르겠습니다. 대장동 의혹도 경제라고 하면 경제일 수는 있겠지만 경제가 안 보입니다. 코로나 대책은 있었는데 예. 한국 경제가 미래에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한국호가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미래 비전은 없는 토론회였다 이렇게 좀 냉정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게 토론의 형식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시간 총량제라고 해서 6분을 주고 그다음에 주도권 토론 9분을 주는데 후보들이 몇 마디 나누고 나면 그냥 시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시간을 배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너무 지나치게 공세를 하는데 시간을 써버리면은 답변을 듣느라고 시간을 다 써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토론회의 경우에는 후보의 얘기를 더 많이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겠다.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전략을 갖고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답변할 시간을 안 주고 계속 자기 얘기하다가 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로 그냥 끝나는. 그래서 이 토론회 좀 아쉬운데요. 제가 그래서 좀 물어보니까 이미 법정 토론의 형식이 이렇게 정해져가지고 이거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토론의 갈증이 굉장히 국민들한테 많은데 이 갈증이 과연 끝까지 해소될 수 있을 것인지 좀 답답한 마음이 좀 있고요. 그래서 다음번 토론회 때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네.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토론회에서는 배우자들의
얽힌 의혹들에 대해서 집중적인 공세도 펼쳐졌습니다. 한번 좀 보시죠. 예. 아까 뭐 민주주의와 뭐 경제 발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언론에 뭐 연일 나오는 그 경기지사 그 법카 공금 횡령에 대해서는 그 뭐 말씀을 안 하시네요. 이거 공무원들의 지금 마음이 다 떠나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하고 본인이 엄정하게 책임지는 것이 민주주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그 일할 의욕을 북돋아 주는 것이 경제 발전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윤 후보님, 전에 이제 2010년 5월 이후에는 즉 주가 조작이 이루어진 시점에는 부인의 주식 거래가 없었다, 돈 남은 것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후에 몇 차례 물어보니까 계속 딴 말씀만 하셨어요. 무슨 검찰이 수사를 뭐 다 했느니 이런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딱 그 부분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주십시오. 법인카드와 주식 거래인데 이전 같은 경우 상대 후보의 배우자 문제를 꺼내면 저쪽도 꺼낼 거기 때문에 좀 서로 슬쩍 피해가는 듯한 양상이었는데 어제는 완전히 또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게 균형추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소장이 공개되면서 기울어져 버렸다. 예.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무속 정치 논란이라든가 허위 이력 이게 사실은 김건희 씨와 관련돼 있는 논란이 원래는 더 컸잖아요. 예. 그게 시작되다가 설 직전에 지금 이제 과잉 의전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것 때문에 상당 부분 상쇄가 돼 버렸어요. 그리고 양쪽이 이제 그렇게 엎치락뒤치락하면서 계속 오다가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소장이 딱 공개가 되면서 그동안에 윤 후보는 뭘 해명을 했던 거지? 이런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그걸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더 파고 들어간 거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법카 사용 논란이 많은 사람들한테 좀 먹힐 수 있는 뭔가 이슈다 이렇게 판단하고 양쪽이 그게 부딪힌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제 이전 토론회 거는 그것대로 이제 평가할 부분이고 이번 토론회만 평가를 한다고 하면은 윤석열 후보 해명에 크게 두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거짓 해명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당내 경선 과정에서도 저 주가 조작 사건 문제가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예.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한증권 계좌를 공개했어요. 이 신한증권 계좌 공개하면서 오히려 손해봤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가는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도 손해액이 4천만 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마치 내가 계좌를 맡겨가지고 전문가가 그 주가 거래한 것일 뿐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공소장 내용 보니까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온 거예요. 예를 들면 범죄 일람표라고 해서 주가 조작의 시간대별로 어떤 주가 조작이 있었는지 이걸 예. 다 검찰이 기록해서 표로 만든단 말이에요. 거기에 김건희 씨 계좌에서 거래된 게 280여 차례가 거래됐다는 사실이 공개가 됐고요. 이 예. 공소장이 나와 있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가 신한증권, 그 윤석열 후보가 공개했던 신한증권 계좌 하나만 운영한 거 아니냐? 근데 더 추가로 있을 것이다 이런 의혹이 나왔었는데 윤석열 후보는 하나만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오히려 예. 손해봤다고 얘기했는데 어제 토론회 때는 뭐 이득을 본 것도 있겠지요라는 식의 태도를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공소장에 나와 있는 걸 보면 계좌 하나가 아니라 그거는 주가 조작 선수라고 하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이 관리를 했던 계좌였던 거고요. 그 다음에 계좌 2개가 더 있다는 거예요. 예. 그건 또 다른 주가 조작 주포가 주가 조작범이 관리를 하면서 그 계좌에서도 한 18억 정도의 주식 거래가 있었다고 하는 거고요. 그 이전에 주식 거래가 한 17억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모자라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통해서 소개받아가지고 직접 김건희 씨가 2개의 계좌를 통해서 5억 원 가까운 주식 거래를 또 했다는 사실이 공소장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전에 윤석열 후보가 해명했던 내용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 나왔는데 이건 나는 상관없고 나는 오히려 피해자다 이런 식의 얘기로 이 논란을 비껴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법인카드에 대한 것도 계속 지금 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고 있는 중이고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이제 명확한 증거들이 또 나오고 있는 중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뭐 잠깐 앵커 리포트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기축통화국 발언도 상당히 어제 화제가 됐습니다. 잠깐 한번 들어보죠. 우리나라 신용도가 떨어지면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 자본이 이제 유출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어떤 실물과 금융 모두 이 혼란을 가져오는데 이 국채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편하게 생각을 하신다면 국채가 많아질 때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후보님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뭐 답을 하세요. 우리나라는 하시고. 다른 나라 선진국들에 비해서 국채 비율이 매우 낮다.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첫 번째. 두 번째로 우리가 곧 기축통화국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결국 미국을 기축통화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까 설명드린 나머지 네 나라를 준기축통화국이라고 부르다가 또 어떨 때 그냥 기축통화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막 좀 뒤섞여 있긴 합니다만은 자 상식이 없다 아니다 말꼬리 붙잡지 마라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질하고 상관없는 게 오히려 또 논란이 더 커진 측면이 있는데요. 텐데. 왜냐하면 소상공인 손실 지원을 할 때 그때 국가 부채가 지금 높은데 국가 부채 비율이 높은데 그러면은 국채를 발행해서 또 그러면 손실 보상 재원을 마련할 거냐 이 논란에서부터 튀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기축통화일 경우에는 국채를 발행해도 별 문제가 없지만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우리는 곧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한 걸 두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공세를 펼치는 거죠. 마치 이제 이재명 후보가 경제에 대해서 유능하고 잘 아는 것처럼 했는데 기축통화국 지정 문제를 얘기하는 거 보니까 유능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후보 아니냐 이런 거를 이제 파고드는 전략으로 쓰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럼 본질하고 별로 상관은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앞서 이제 앵커 리포트에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굳이 더 많은 거를 덧붙이기는 어려운데요. 근데 그 정경련에서 어찌 됐던 간에 통화 바스켓 안에 원화가 들어갈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화 바스켓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에 우리나라가 이제 충족하는데 거의 접근을 했다. 그리고 통화 바스켓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우리한테 이득이 있다라고 하는 리포트를 만든 것도 사실이고요. 조선일보 보도를 찾아보니까 2월 13일자에 그걸 또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2015년에 위안화가 그 통화 바스켓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럴 때 블룸버그 통신이 그 다음은 원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도했다는 내용도 조선일보가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축통화국이 된다고 하는 거에 뭐 원칙대로 말하자면은 달러 외에는 기축통화국이 아닌 거죠. 사실은 아닌 거지만 그 통화 바스켓에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은 외환위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덜 맞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축통화로 지정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통화 거래가 많이 있다는 얘기고 교역을 할 때 원화 그 기반의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시달려왔던 외환위기나 이런 것들을 적게 시달릴 수 있다. 이제 이런 점이 있고요. 국채를 발행할 때에도 조금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 이런 건데요. 근데 사실은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가 하반기에 13억 달러의 국채를 발행한 외평채를 발행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유로화 기준으로 해서 외평채 발행했을 때 금리가 마이너스였어요. 상당히 좋았습니다. 오히려 돈을 얹어주고 우리나라 국채를 외국에서 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역 교역액이라든가 아니면 수출 그리고 국가적 어떤 신뢰도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금 이제 국가 채무 비율이나 이런 것들도 한 50%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국채를 발행하는 데 있어서 이게 국가를 막 흔들 정도로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는데 전반적인 어떤 전문가들의 평가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부채가 비율이 빨리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후보별로 과잉 해석해서 공격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국민들은 전 세계에서 GDP 대비 가장 부채 비율이 높은 국민들인데 국가 채무 비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재정 건전성이 좋은 나라에 속한다고 하면 이건 아이러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점 이런 것만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서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 후보는 야당이 자꾸 의도적으로 추경 처리를 갖다 미루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고 윤 후보는 뭐 50조 얘기하다가 겨우 10몇 조 가지고서 생색내고 표를 갖다 얻어가려고 하느냐 그러는 건데 이 서로 간의 공방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번에 일전에 똑같은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누구 책임으로 돌아갈 것인가. 이게 핵심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30조다 50조다 이렇게 얘기는 많이 하고 있잖아요. 소상공인들하고 자영업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전략이 일부 있고 또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피해를 본 것도 사실이잖아요. 대선 후보들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문재인 정부, 현 행정부에서 이거 동의하기 어렵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거죠. 일찍부터.
그러니까 어찌됐든 크게 쏜다고 통 크게 지원해 준다고 얘기를 해도 현 정부가 거기까지 예산을 배정하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 책임이 민주당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선거일 마지막 막판까지 추경 편성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좀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게 사실입니다. 예.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마음이 다급해진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까 단독 처리라도 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이 거꾸로 지금 다급해진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아니 그래도 이것만큼이라도 통과시켜서 빨리 다급하게 지금 지원을 바라는 자영업자들한테 지원해줘야 된다. 이렇게 나오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억지로 마지못해서 동의하는 것처럼 그런 모양새가 나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빨리 처리하지 못했다고 하는 비판 여론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반대로 국민의힘에서는 이해타산이나 정치적 계산에 따라서 추경 문제에 태도를 보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자영업자들한테 지금 빨리 시급하게 지원해줘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도 너무 늦었다는 비판에서는 여야 모두 자유롭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법정 TV 토론은 25일이죠. 25일.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근데 지금하고 크게 그 어떤 양상은 달라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물론 이제 주제에 따라서 토론의 어떤 분위기는 달라질 거라고 보지만 첫째로는 지금 토론의 시청률이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국민들은 토론에 목말라 있다. 이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아직 후보를 정하지 못한 국민들이 적지 않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론 태도를 보고 나중에 마음을 결정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유권자들이 적지 않다. 이걸 각 후보들은 해야 할 거라고 보고요. 둘째로는 갈수록 토론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질 겁니다. 지금보다. 특히 윤석열 후보에 대한 기대치는 더 높아질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초기에는 원래 토론을 잘 못하니까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했다면 그 다음에는 그래도 선방했네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이번 토론회에서는 토론을 기피하는 모습이나 아니면은 좀 너무 거만한 태도를 보인다거나 이런 거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한 번 더 했잖아요. 그럼 더 토론회에 대한 후보가 보여주는 역량에 대한 기대치는 더 높아질 것이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윤석열 후보나 아니면 국민의힘 쪽에서 좀 더 신경 써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언론 입장에서는 토론 내용에 대해서 바로바로 검증하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팩트 체크는 거의 실시간으로 저는 해야 될 거라고 같아요. 그러면 이제 대선은 보름 남았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나오는 거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우위를 점하다가 이제는 거의 이제 박빙의 승부로 이제 가고 있는 그런 양상이고 제3의 지대에 남아 있는 후보들은 빨리 좀 치고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다시 내려와서 힘을 좀 못 받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양 진영으로 결집이 이제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더 파고 들어가서 더 많은 지지를 얻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재명, 윤석열, 이재명 후보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국민들은 좀 실리적 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건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다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정권 교체 여론이 상당히 높았던 거잖아요. 과반 이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투표일이 가까워지면 정권 교체라 여론이라고 하는 건 문재인 정부에 화가 났기 때문에 심판하겠다고 하는 여론이거든요. 근데 화는 금방 풀면 짧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내 삶이나 민생이나 경제를 챙겨줄 수는 없다는 걸 국민들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에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은 결국은 우리 미래를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어떻게 대한민국이 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하고 또 하나는 후보 개인적인 자질에 관한, 능력에 관한 부분들을 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면에서 각 진영에서, 그러니까 각 후보 캠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방점을 찍어서 미래를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네거티브로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면들을 좀 주의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국가 비전, 국민의 삶에 대해서 좋은 공약 많이 갖고 나오고 거기에 대한 수권 능력이 우리 당한테 있다는 것도 좀 잘 보여줘야 되고. 그런 것도 더 강조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고맙습니다. 대장동 개발업자에게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뇌물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인물 가운데 첫 기소인데요.
이미 구속돼 재판받고 있는 김만배 전 기자와 남욱 변호사는 곽 전 의원에게 돈을 준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을 재판에 넘기면서 적용한 혐의는 알선수재와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지난 2015년 화천대유 제주주 김만배 씨에게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아들의 성과급 형식으로 세금을 제외한 25억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 시절에도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는 명목으로 이 돈을 받은 것으로 봤습니다. 20대 총선 전후인 2016년 3, 4월 무렵엔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에게서 정치자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구속 뒤 열흘 넘게 소환에 불응한 곽 전 의원을 강제 구인해 2차례 조사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대부분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곽 전 의원에게 각각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는 뇌물 공유와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배임 혐의 등으로 이미 구속된 이들이 검찰 소환에 불응하자 구치소에서 강제 구인해와 추가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여전히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구속 이후 조사한 사항들은 증거에 의한 게 아니라 검찰의 상상이 맞는지 물어보는 수준이었다며 상상과 추측만으로 이뤄진 기소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신은 화천대유 관련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변호사로서 받은 정당한 대가를 정치자금으로 둔갑시켰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상대방도 특정하지 못했다는 곽 전 의원 주장에 검찰은 대상을 특정하는 게 범죄 구성 요건이 아니라며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곽 전 의원이 법원에서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강조한 만큼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양강 대선 후보가 TV토론 공방 소재로 쓴 김만배 전 기자의 발언은 대장동 수익 배분이 본격화한 재작년 10월 같은 날 녹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 측은 녹취 내용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있지만 당시 유력 정치인과 검찰총장을 나란히 거론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첫 법정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는 알려진 김만배 녹취록 가운데 윤석열 후보가 언급된 대목만 모아 적은 팻말을 들고 나왔습니다.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는다. 윤석열은 내가 욕하면서 싸우는 사람이다. 이분들이 저한테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김만배, 내가 피해만 입었다. 윤 후보도 물러서지 않고 김 씨 녹취록엔 이재명 게이트란 말도 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이재명 게이트라는 얘기가 있다. 한번 그 녹취록을 한번 다 틀어보시죠. 후보님. 맥락은 분명하지 않지만 곧바로 언론 보도를 통해 해당 발언이 담긴 재작년 10월 26일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그러나 개발 특혜 의혹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시점이 지난해 가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1년 전부터 자기들끼리 대장동 사업을 게이트로 규정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그보다는 당시 친형 강제 입원 의혹 등이 얽힌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의미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그래서 나옵니다. 실제 이 후보는 김 씨가 저런 말을 하기 사흘 전 파기환송심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후보가 팻말에 써온 발언 가운데 윤석열은 내가 가진 카드면 죽는다는 말 역시 이재명 게이트가 언급된 같은 날 녹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윤 후보는 검찰총장이었고 가족 연루 사건 등의 무더기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언뜻 법조기자 출신인 김 씨가 윤 후보의 약점을 쥔 것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맥락상 구체적인 추론은 어려운 수준입니다. 앞서 우상호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이 공개했던 나머지 윤 후보 관련 발언은 대화 시점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후보에게 영장이 들어오면 죽는다는 말을 두고 발언 배경이 편집됐다고 주장했는데 우 본부장은 국민이 판단할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씨가 같은 날 유력 정치인과 검찰총장을 잇따라 언급한 게 단순 과시 차원이었는지도 분명치 않습니다. 훗날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 두 후보를 이른바 보험용으로 인식했던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습니다.
해당 발언들이 녹음된 시점은 화천대유 일당이 막대한 대장동 개발 이익을 두고 조금씩 갈등을 빚던 시기였습니다. 다음 달 김 씨는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을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하기도 했습니다. 윤 후보 역시 대장동 사업 초기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네, 대장동 개발 특혜와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의 곽상도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선 후보들도 대장동 의혹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장윤미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곽상도 전 의원을 검찰이 구속 상태에서 이제 기소를 했습니다. 자, 재판에 넘어갔는데 50억 클럽 중에서 이제 첫 번째 기소가 되는 거겠죠?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천문학적 액수의 이익이 귀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공분이 이제 나왔고, 그렇다면 그 액수가 정치권에 흘러들어갔다는 사실상 그 실체가 드러난 것은 곽상도 전 의원이 사실상 유일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이 구속 기소를 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이렇습니다.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이뤄진 건데, 알선 수재와 관련해서는 이 화천대유가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중간에 깨지려는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김만배 씨의 부탁을 받고 하나은행 회장에게 이제 부탁을 해서 그 뒷돈을 챙겼다. 라는 게 검찰의 시각 중에 또 하나고요. 예. 그리고 본인이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대장동 사업에 이러저러한 편의를 봐줬다. 관련해서 검찰은 그 당시에 곽상도 의원이 활동했던 상임위, 교문위와 문방위, 그리고 당에서 부동산 특위 등의 활동을 했다는 점을 그 연결고리로 좀 잡아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추가가 됐는데요. 2016년도 3월에서 4월, 이때가 20대 총선 즈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남욱 변호사로부터 5천만 원을 수수하게 되는데, 본인은 뭐 수원지검에 있었던 남욱 전 변호사의 사건과 관련해서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 라고 해명했지만 실제로 위임장 등을 수사기관에 내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게 선거 자금 등과 관련해서 수수한 자금으로 검찰은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하나은행이 경쟁 컨소시엄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못 넘어가게 우리 화천대유에 함께 하도록 꼭 좀 봐주십시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장동 사업을 하면서 이런저런 것들 편의를 좀 봐주십시오. 결국 그 대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돈이 건너간 걸 확인이 됐습니다. 25억이 아들을 통해서 건너갔고, 또 나중에 말씀하신 5천만 원이 또 남 변호사를 통해서 건너갔고, 그럼 돈이 건너갔는데 뭐가 쟁점이 되는 겁니까? 사실 알선 수재와 관련해서도 오늘 곽상도 전 의원이 내놓은 입장을 보면 이렇습니다. 알선 수재는 무언가 편의를 봐달라고 부탁을 하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적시가 돼야 되는데, 검찰이 아직까지도 본인이 그렇다면 하나은행의 어느 부분, 어느 고위직 관계자들을 만나서 알선 청탁을 했다라는 것인지를 밝혀내지 못하라는 게 곽 전 의원의 어떤 반박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범죄로 그 처벌까지 받게 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재판 과정 중에서 상당히 쟁점이 될 가능성이 많이 높은 상황이고요. 예. 또 하나 또 뇌물죄는 두 번째 영장 청구할 때 추가된 범죄명입니다. 이 뇌물과 관련해서는 포괄적으로나마 이 대가성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 지금 검찰은 관련해서 국회에서 여러 가지 의정 활동을 하는 중에 편의를 봐줬다라고 하지만 최소한 구체적인 어떤 대가 관계 그리고 편의를 봐줬다는 그 실체가 드러나야만 유죄 입증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관련해서 공판 과정 중에 상당한 쟁점으로 부상할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대장동 로비 의혹 관련된 이제 인사들 중에서 곽 의원이 처음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럼 곽 의원에 대한 수사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되는 거냐라고 하는 점이 하나 궁금하고, 또 하나는 박영수 전 특검이라든가 아니면 권순일 전 대법관이라든가 의혹에 떠올랐다가 지금 밑으로 잠겨 있는 이 두 사람도 과연 다시 수사가 시작되는가,
이것도 궁금한 문제거든요. 네, 곽상도 전 의원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영장을 2번째 청구를 하면서 혐의가 좀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이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가 됐고 추가 기소 등을 검찰이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적시된 이 알선 수재와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 유죄 입증에 좀 더 힘을 기울일 걸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예. 다만 뭐 박영수 전 특검이랄지 권순일 전 대법관,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됐던 이 당사자들에 대한 수사는 아무래도 시기상 대선 이후로 연기가 되지 않을까. 그나마 박영수 전 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 딸이 굉장히 헐값에 분양을 받았다는 그런 사정, 실제로 금전관계가 뭐 친인척을 통해서든 이 흘러들어갔다는 내역을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를 중단하기는 어려울 거고, 다만 이 대선 시기와 관련해서 언제 또 추가 소환 조사를 할지 등을 저울질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대장동 관련해서 이제 더 정치적인 쟁점들이 남아 있습니다. 과거로 이제 더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자면 대장동 사업을 하려던 사람들이 종잣돈을 어떻게 마련했냐?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부산저축은행 박 회장의 조카죠? 네. 조우영 씨. 네. 조우영 씨가 중간에서 다리를 놔주고 거기에서 이제 자기는 돈을 받아 챙겼고, 그다음에 거기서 빌린 돈으로 대장동 사업을 이 화천대유가 이제 시작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결국 부산저축은행 비리 문제가 터지고 다들 수사를 받기 시작하는데 이 조우영이라는 사람이 뭔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별로 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때 변호사와 그때 검사가 그럼 도대체 누구냐? 네. 여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지금 짚어주신 대로 이게 2011년도에 이 대검 중수이과 그때 과장이 윤석열 검사였는데 주인 검사였습니다. 수사를 할 때 부산저축은행에서 부실 대출이 일어났다라는 혐의와 관련해서 지금 거론하신 조모 씨의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계좌까지 들여다봤던 것 같습니다. 어제 JTBC 단독 보도 내용을 보면 사실 이 계좌 내역에는 본인이 대출 1,100억 원대의 대출을 일으키면서 뒷돈으로 챙긴 한 몇십억 원, 그리고 회사 돈을 빼돌린 내역도 드러났던 걸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봐주기 수사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후보 측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해서 2011년도에 큰 수사 줄기는 부산저축은행이 이 부실한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결과적으로 이 예금을 예치했던 여러 이 상공인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에 주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예. 그 당시에 부실 대출 등등에 대해서는 크게 수사의 포인트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당시에 계좌까지 들여다봤던 내역이 추가로 나오면서 또 정치적인 공방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어제 있었던 TV 토론에서도 이 문제에 계속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한번 후보들 목소리 잠깐 들어보죠. 이 주머니에서 김만배 주머니로 가는 것이 뭔 대수냐, 다 대한민국에 있는 돈인데,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우리가 정부가 뭐 세금 거둘 필요 있습니까? 정영학 남욱 본 일도 없어요. 무슨 측근에 가까운 사람입니까? 그리고 이재명 게이트라고 있다고요. 그 녹취록 중에 내세요. 지금 허위 사실이면 네, 후보 사퇴하시겠습니까? 네. 그거 있었으면 지금까지 가만히 있을게요. 지금까지 언론에서 그분이 봤고요. 이재명이다 수없이 주장해놓고 자, 그만하십시오. 이제 와서 네, 질문 이제 와서 저거니까 이따가 하세요. 이런 거짓말을 합니까? 네, 대장동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진행된 어떤 사업에서 큰 이익이 남아서 가져간 건, 누군가 가져간 건 분명한데, 도대체 그 실체가 뭐냐, 이게 수사를 통해서 언제쯤이면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두 여야 후보를 이 겨냥한 의혹과 관련해서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기는 사실상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미 뭐 이재명 후보는 그렇다면 수익을 뭔가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하게 가도록 이 개발을 뭐 짰는지,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사실 의혹 제기 수준에 머무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이미 관련자들이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 수사가 진척되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해서 부실 수사 의혹을 받고 있지만 2011년도의 사건이기 때문에 10년이 지나서 더는 법률적으로 들여다보기 좀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때문에 뭐 특검 등을 통해서 한번 파헤쳐 보자라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오가기도 했지만 이미 실기한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수사 과정을 통해서 이 두 후보를 향한 의혹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기는 조금 어려운 국면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의혹을 놓고 거기서도 공방이 벌어졌는데 그것도 한번 잠깐 들어보시죠. 2010년 5월 이후 추가의 주식 거래가 있었는지. 두 번째로 주식 했죠. 두 번째로 제 처가. 주식 거래해서 돈을 버는 게 있는지 손해만 봤는지. 아니 손해 본 것도 있고 뭐 좀 번 것도 있고 하니까 정확하게 그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주식 투자 주가 조작에 참여해서 돈을 버는 건 사실이군요. 주가 조작에 참여한 사실은 없습니다. 부인께서는 월급 200만 원을 꽤 오랫동안 받았던 것 같은데 그 외에 수입은 없었고 뭐 어떻게 70억 자산가가 됐을까요? 저는 원래 오래 전부터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2010년 이전부터도 상당한 자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자, 재산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건 이전부터 그 집안이 갖고 있던 돈이 있습니다. 자, 주가 조작에 참여했습니까? 아닙니다. 주식 거래는 그 이후에도 좀 있었지만 주가 조작은 전혀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제 대답입니다. 근데 검찰의 공소장에 범죄 일람표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범죄 일람표라는 게 의미가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셔야겠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측에서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다라고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근거 중 하나가 공소장에 김건희라는 이름이 없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서 보면 이 범죄 일람표 상에는 이 김건희 씨 이름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라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공소장에 첨부가 되는 범죄 일람표는 굉장히 이 범죄의 일시 그리고 어떤 행위 그리고 범죄가 금액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구체적인 액수가 아주 치밀하게 담겨 있는 그런 표입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실제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이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부인하는 그 가장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검찰이 여러 증거 자료들을 통해서 혐의 입증을 위해서 하나하나의 범죄 사실들을 기재한 내역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이 부분도 공소장의 일부라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소장에 이름이 아예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은 조금 설득력이 약해진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예. 지금 해당 보도 내용을 보면 김건희 씨가 공개했던 신한증권 계좌 이외에 4개의 계좌가 추가로 드러났고 한 2개는 실질적으로 이 주가 조작 일당들에게 넘어갔고 나머지 계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운영했다라는 의혹이 최근 다시 제기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저희 뉴스가 있는 저녁에서도 계속 보도를 했던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자, 신한이라는 계좌 이모 씨에게 빌려줘서 그냥 투자만 좀 하다가 그냥 걷어들였다. 돈이 안 남아서 손해만 보고 라고 했던 건데 다른 계좌가 또 나오고 그 다른 계좌는 또 다른 주가 조작 선수라고 하는 의혹을 받는 사람한테 또 맡겨지기도 하고 자, 이 상황에서 이제 그럼 검찰 수사는 어디를 겨냥해서 뭘 확인해내야 됩니까? 지금은 검찰이 사실 이 수사는 구분응선을 넘은 것 같습니다. 김건희 씨라는 당사자 소환이 없이는 수사의 마침표가 찍히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 공소장의 범죄 일람표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계좌를 특정해냈고 김건희 씨가 거래를 한 일시 그리고 이게 넘긴 주가 조작 일당에게 의해서 주가 조작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본인이 했는지 그리고 통정 허위와 관련한 본인의 그 어머니인 그 최모 씨가 이 3분의 1 물량을 또 걷어 들어갔다는 흔적도 예. 검찰이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국면 속에서 이 당사자를 소환하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 짓기는 좀 어려운 국면인데 다만 대선이라는 빅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소환 일자를 저울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장유민 변호사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의 유행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낮은 치명률을 근거로 코로나19 출구 초입에 들어섰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일상 회복 재개 시점은 유행 정점 이후에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0만 명에 육박합니다. 이틀째 9만 명대로 연일 10만 명 안팎 확진 규모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유행 확산세의 숨진 환자도 하루 새 58명이나 늘어나는 등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정부는 연일 낮은 치명률을 강조하며 델타 때와는 다른 대응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숫자에 주목할 게 아니라 위중증 사망 피해 규모와 의료체계 여력을 중요하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델타의 4분의 1에 불과한 치명률이 최근에는 더 낮아지고 있다며 코로나19 출구 초입에 들어섰다고까지 평가했습니다. 풍토병적인 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시작한 초입 단계가 되겠습니다.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 출구를 찾는 초입에 들어선 셈이 되겠습니다. 전파력은 크지만 치명률이 낮은 특성을 고려해 오미크론과 공존하는 체계로 가는 과정에 있다고 강조한 겁니다. 다만 지난해 11월 시행했다가 중단한 일상회복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화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유행 정점 이후 감소세 전환 여부와 위중증 사망 추이, 의료 대응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미크론 유행 자체의 정점이 어디까지인지 전체적인 유행 상황에서의 우리 의료 체계에 끼치는 부담이 어느 정도일지 등에 대한 평가들을 좀 하면서 이 부분들은 판단이 될 영역입니다. 유행이 안정화된 이후 발표하게 될 일상회복 방안은 기존과는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공개한 일상회복 계획안은 델타 유행 상황을 반영한 만큼 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한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최근 18세 이하 연령대 코로나19 확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소아와 청소년의 감염 자체도 문제지만 가족 내에서 특히 고령층으로 감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지난주 전체 확진자 가운데 18살 이하 소아와 청소년의 비중은 27.3%, 전주보다 소폭 늘었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11살 이하의 발생률이 높습니다. 생후 6살까지와 7살에서 12살 사이에선 인구 10만 명당 일평균 발생률이 한 주 만에 2배 이상으로 뛰었습니다. 전체 연령군의 증가폭과 비교하면 급증세가 두드러집니다. 이 나이대는 보통 재택치료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되지만 아파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증상이 갑자기 악화하기도 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지금 소아의 경우에 있어서는 부모들이 아무리 잘 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는데 갑자기 나빠졌을 경우에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도착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소아와 청소년이 확진되면 함께 사는 고위험군, 특히 고령층도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아동 청소년들로 인해 가족 간 전파가 이루어지고 특히 가족 중에서 고령층이 있는 경우 고령층으로의 감염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우려되는 지점들입니다. 아울러 당장 다음 주 새 학기 개학이 시작되면서 학교 감염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직 70%대에 머무는 청소년 접종률을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1살 이하의 접종과 관련해선 해외 정책 동향과 연구 결과, 국내 전문가 자문 등을 토대로 여전히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가 나오면 5살에서 11살 대상 접종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새학기 시작이 당장 다음 주로 다가오면서 교육 현장에서도 신속 항원 검사를 위한 키트 배분이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선제 검사는 강제가 아니라고 연일 강조하지만 학부모들은 일괄 배분이 부담스럽다고 호소합니다. 개훈이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유치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를 2개씩 나눠주고 사용 방법을 알려줍니다. 화요일날 저녁 또는 일요일날 저녁 이렇게 일주일에 2번 안전한 학교생활, 유치원생활 하기 위한 약속이니까 엄마 아빠한테도 잘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네. 새학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 초 하루 확진자가 17만 명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 속에 유치원과 초중 고교 학생들은 등교 하루 전 집에서 자가검사 키트로 선제검사를 해야 합니다. 학생 한 명이 3월 한 달 동안 일주일에 2번씩 총 9번 검사를 한 뒤 검사 결과를 자가진단 앱에 입력하면 됩니다. 선제검사는 강제나 의무사항이 아닌 적극적인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등교할 수 있습니다. 검사 키트를 활용하는 선제 검사는 학부모님과 학생에게 부담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본격 시작 전부터 일부 현장에서는 검사를 사실상 강요받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적극적 권유의 자가키트 사용에 대해서 서울에 있는 특정 구의 특정 유치원들이 검사했던 자가검진 키트를 가지고 등원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학부모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죠. 이런 가운데 신규 확진자 규모는 10만 명대까지 늘어났고 18세 이하 청소년 확진자도 하루 평균 2만 1천여 명 발생하며 일주일 사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개학을 일주일 앞두고 또다시 코로나 대유행의 최대 고비를 맞게 되면서 교육당국은 새학기 학교 자체 방역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수업할 수 있도록 다음 달 11일까지 집중 방역 기간으로 운영합니다. YTN 개훈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시아 지역에 군을 진입시키면서 상황이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각국의 탈출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재 우크라이나에는 우리 국민 90여 명이 잔류 중입니다. 폴란드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서 이승윤 기자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이웃한 폴란드 시민들은 전쟁 상황을 크게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Myślę, że to jest bardzo prawdopodobne i bardzo dużo osób się o to boi. Też ja tutaj mieszkam i na przykład dużo osób już robi zakupy. My wish for this situation is for a peaceful armistice. I want us to come to an agreement. I want NATO and Russia to come to some sort of an agreement. I think the biggest fear is nuclear warfare, to tell the truth. 폴란드는 유사시 우크라이나에서 100만 명의 피난민이 국경을 넘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폴란드 동남부의 접경 도시인 프셰미실시가 대규모 난민을 맞아들일 첫 관문이 될 전망입니다. 인구 6만 명인 소도시 프셰미실 시청은 학교 몇 곳에 피난민을 1000명까지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Oczywiście, wszystkie narodowości, jeżeli będą się zwracały o pomoc, to wszystkich będziemy przyjmować równo. 프셰미실 시청은 우크라이나에서 온 한국인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는 우리 국민은 90여 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014년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병합한 크림반도 체류 교민 10명과 현지 교민 지원을 위해 남은 공관원을 빼면 실질적으로는 60여 명이 남아있는 셈. 정부는 이들에게 피난을 설득하는 한편 폴란드 입국과 교통편, 숙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너무 긴급한 상황이 돼서 저희들한테 숙소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별도로 또 숙소를 리저브한 게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인 남성 한 명이 우크라이나에서 국경을 넘어오다 문제가 생겨 주 폴란드 대사관의 도움으로 입국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폴란드 국민은 1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폴란드 국민들, 특히 프셰미실 시민들은 만약 전쟁이 나더라도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기꺼이 환영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폴란드 프셰미실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 위기가 고조되면서 정부도 우리 교민의 안전과 경제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 회의와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동시에 주재하고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긴박하게 돌아가자 NSC, 즉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 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반영하듯 회의를 직접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은 존중돼야 한다며 러시아를 비판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세계 각국은 우크라이나 문제가 조속히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서 노력해야 할 것이며 한국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이러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초기부터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재외국민 보호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점검해 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사태가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 태세를 주문했습니다. 특히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불이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회의는 경제에 미칠 영향과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경제부처 관계자들도 참석한 가운데 대외 경제안보 전략회의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기재부 등 경제 관련 부처는 금융시장 안정을 비롯해 에너지 수급과 원자재 공급망 등에 대한 일일 점검 체계를 가동해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외교안보부처와 경제부처 그리고 국정원과 청와대가 비상체제를 유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회에서 16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부의 시간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기다림이 더 길어지지 않도록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어제 국회에서 16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경이 통과되었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이제는 정부의 시간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기다림이 더 길어지지 않도록 집행에 최대한 속도를 내주기 바랍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손실보상 대상이 넓어지고 손실보상 보정률이 80%에서 90%로 높아지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특수고용자와 프리랜서, 운수 종사자 등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문화예술인 지원과 돌봄 지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 예산도 보강되었습니다. 정부는 신속한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